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고성국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어제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록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현안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치 이슈 속의 궁금증을 들여다보는 코너 정치 Y,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속 궁금증을 파헤쳐보는 사건 Y, 그리고 한 주간 화제 소식들 키워드로 전해드리는 뉴스 키워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입니다. 11월 1일 금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네, 전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 라디오와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입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ICBM, 이게 최신 기술이 반영된 화성 19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까? 네, 북한 노동신문은 조금 전 어제 발사한 ICBM이 신형인 화성 19형이며 이 ICBM이 최종 완결판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포 19형 시험 발사에 대한 명령을 미사일 총국에 하달하고 어제 아침 중대한 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사한 미사일은 최대 정점 고도가 7,687km까지 상승했고 5,156초, 즉 1시간 25분간 1,001km를 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화성 19형이 2021년 8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 핵무력 건설 계획에 따라 기존 화성 18형과 함께 운용할 최종 완결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체계를 완성했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어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독자 대북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화성 19형과 같은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15종의 물품을 감시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액체 연료는 주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미 정보 자산으로 사전에 징후로 포착할 수 있지만 고체 연료는 미사일에 미리 주입해 놓을 수 있어서 더 빠르고 은밀하게 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다. 위험성이 더 커진 만큼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추가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주장인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게 사적 대화일 뿐이다. 원칙대로 공천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윤 대통령과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 라고 말했고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해당 통화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5월 9일에 이뤄졌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을 결정한 사람은 이준석 당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시 통화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 씨가 후보 공천을 계속 얘기하니까 좋게 얘기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당시 윤 대통령의 신분이 당선인이라서 공천 관련 의견을 당에 개진했더라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통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도 여론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어 우려하는 분위기는 감지됩니다.
민주당은 추가로 입수한 녹취가 상당량 있다며 후속 공세를 예고했고요. 내일 서울역 일대에서 열리는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라는 장애 집회에서 이번 녹취 파문에 대한 여론전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대선 관련 소식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대선. 그런데 지금 쓰레기 발언이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미 대선 막바지에 터진 쓰레기 발언이 지금 대선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언이 먼저 터진 건 트럼프 후보 측이었는데요. 트럼프 후보 찬조연설에 나선 한 코미디언이 지난 27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라 말한 것을 놓고 미국 내 600만 명에 이르는 푸에르토리코와 라틴계 출신이 발끈했습니다. 네. 이는 분명 해리스 후보에게 호재였는데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제 내가 보기에 밖에 떠다니는 유일한 쓰레기는 트럼프 지지자들이라고 말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미국인 절반을 쓰레기라고 표현한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트럼프 지지자가 쏟아낸 혐오 발언을 쓰레기라고 한 거다라는 민주당의 해명이 지금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곧장 역공을 펴면서 어제 환경미화원 복장을 하고선 쓰레기 수거트럭에 탑승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이 입는 형광주황 조끼를 계속 착용한 채 위스콘신주 유세단장에 올라 바이든과 해리스가 내 지지자들을 쓰레기라고 했다. 미국인을 미화하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초박빙 선거에선 막판 막말이 격전지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 보니 양측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네.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하죠? 네, 국회 예결위는 어제 예산안 심사 시작을 알리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오는 7일과 8일 종합정책 질의를 한 뒤 11일부터 14일까지는 부처별 심사를 진행합니다. 또 예결위 소위의 증감액 심사를 거쳐 계획대로라면 29일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법정 시한은 12월 2일까지인데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과 같은 이재명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네. 또 검찰의 특활비와 함께 윤석열, 김건희 예산을 찾아 대폭 삭감하겠다고 야당은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올해는 여야 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정부가 짠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예산안이 원래는 자동 부의됐는데 민주당이 이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운영위 소위에 이어 어제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를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전국민 현금 살포와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넣기 위해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어제 대북 전단을 날리려고 했던 납북자 가족 모임이요. 결국 취소했군요. 네, 납북자 가족 모임은 어제 경기도 파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했던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과 대북 전단 10만 장, 1달러 지폐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보낼 계획이었지만 최성룡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는 사법경찰과 도지사가 살포 행위를 하지 말라고 협박해 행사를 취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와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컸기 때문인데요. 경기도는 어제 현장에 경찰과 소방 인력 800명을 배치했고 김경일 파주시장과 민주당 윤후덕, 이재강, 박정원도 현장에 나가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했습니다. 파주 민통선 마을의 농민 50여 명은 트랙터 20대로 몰고 나와 임진각 진입로를 막아섰고 대북전단 중단하라, 우리도 좀 살자고 호소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갈등이 심해져 마을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납북자 가족 모임은 경기도와 파주시장은 대북전단에 반대하기 전에 북한의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중단하라고 먼저 요구하라며 풍선이 아닌 드론을 사용한 행사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령자와 중장년층에게 평생연금처럼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사기를 친 불법 다단계 조직이요. 사기액이 무려 460억 원에 달하는데
이 조직이 적발됐군요. 네, 서울시는 캐시 포인트를 구입하면 매주 수당을 주고 사망 후에는 가족에게 상속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명을 적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국에 134개 센터를 두고 투자 지식이 부족하지만 노후자금 마련에 관심이 많은 60대 이상과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들은 투자를 하려면 캐시라는 포인트를 구매해야 한다며 투자 단계를 최소 13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까지 9단계로 나눴는데요. 원금의 2.6배를 적립해주고 매주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였습니다. 새로운 회원을 끌어들이면 추가 수당을 준다며 다단계의 유사 조직을 굴렸는데 전국에 피해자가 5천 명 정도 나왔고 1,000만 원 이상 출자한 계정도 1,300여 개에 달했습니다. 서울시는 업체에서 캐시구매 명목에 출자금을 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수당이나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준다고 하면 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제주도에는 최대 150에서 300mm 이상의 매우 많은 양의 비도 예상됩니다. 남해안에도 최대 100mm 이상, 그밖에 남부에도 10에서 80mm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강원 동해안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그밖에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리기만 하겠고요. 충청 남부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16도 등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낮아서 한낮에도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남해안을 따라서는 곳곳이 빗길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먼저 빗길 사고 소식,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 냉정 분기점 부근입니다. 3차로가 소형 화물차 사고로 차단되면서 서김해 나들목 들어서면서부터 4km 구간 차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또 남해 이지선 서부산 방향 장유 3차로도 빗길 단독 사고 수습 중이고요. 수도권에선 서울 쪽 경부고속도로 수원 일대와 금토에서 반포까지 10km 구간 출근 정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 한남에서 서초, 오산에서 남사 사이로도 크게 답답한데 이 사이 서울 요금소 2차로도 고장난 버스로 막혀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일산 방향 판교 5차로에서도 고장난 차 수습 중이니까요. 차로 잘 살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이후 경기 서부권에선 계양에서 송내 사이 양방향 정체 빠르게 늘고 있고요. 구리에서 판교 쪽, 구리 나들목에서 상일, 성남 요금소 부근으로도 지체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전국 현안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 이슈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 씨 녹취록 공개까지요. 네, 국회 국방위원이시죠. 민주당 당대표 총괄 특보단장 맡고 계십니다. 안규백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그 계속 국방위만 하시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한 분야에 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16년 차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방위원장도 지내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국방위 하십니까? 예, 간사도 한 3번 했고요. 예.
예, 서울의 동대문 갑 지역에서 또 오선 의원 지금 예. 하고 계시고요. 예, 예. 국회 국방이니까 아무래도 북한 이슈부터 좀 먼저 제가 예. 질문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ICBM을 발사했는데 화성 19형 신형이다 이렇게 신형이다. 예. 공개적으로 북한이 주장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저는 먼저 엄중히 규탄을 먼저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발사된 그 ICBM은 고각으로 발사가 되어 있고 시간은 약 86분. 네. 그리고 고고도는 최고 고고도는 7,600km. 네. 굉장히 높이 올라간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처음 있는 일 같아요. 그리고 탄착 지점은 1,000km 정도 사거리가 날아가서 1,000km 정도 네. 동해상에서 발사가 됐거든요. 탄착이 됐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고각 발사이기 때문에 정상 발사가 아니니까 네. 평가하기는 좀 이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수준으로 봐서도 전에보다 기술이 좀 진일보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고요. 네. 이제 정상 발사가 돼야 약 7,000도 이상에서 그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이게 평가가 이제 뭡니까 대기권 재진입 네. 이게 평가가 되는 건데 그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사실 이 ICBM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목적은 미 본토를 목표로 하는 건데 정상 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평가가 이르게요. 정상 발사가 된다 하면은 이 미측에서 이게 요격을 할 것이고 네. 또 북한은 그 근원지와 원점 도발에 대한 초토화 타격을 하기 때문에 네. 감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들이 죽으려면 모르지만은 네. 그렇지 않고서는 정상 발사가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정상 발사는 대개 30도 45도 사이로 그렇습니다. 발사하는데 약간 이 정도로 네. 발사하는지 고각 발사는 90도로까지 그렇죠. 하기 때문에 예. 이건 이제 높이만 올라가지 네. 저쪽으로 저 대륙을 넘어서 태평양을 예. 넘어서 미 본토로 가지는 못하죠. 어제 우리 군과 한미일 정보 자산이 이제 크로스 체킹을 해서 이제 지금 의원님 그렇습니다. 설명하신 그런 내용을 이제 예. 발표를 했는데 예. 이게 정상 각도로 발사를 했다면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그 1,000km, 7,000km에서 10,000km까지 이렇게 예.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열에 견딜 수가 있는가? 7,000km에서 약 10,00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달까지 올라가는데, 아하. 근데 그 정도 이제까지 가서 재진입해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승 곡선, 중간 단계 하강 곡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미사일 쏘면은 부스터 상승, 중간 예. 하강인데 종말 단계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다. 7,000도에 10,000도의 그 온도를 고온을 견디기는 상당히 네. 어렵지 않겠느냐. 아하.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에서 이런 이 그 첨단 여러 가지 기술을 전술을 이전받으려고 네. 지금 북한이 저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고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종말 단계의 재진입 기술 그렇습니다. 예. 러시아가 그 기술을 줄 것 같습니까? 북한에? 아니면 이미 줬을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저 불곰 그 여러 가지 봤을 때 네. 그냥 맛만 보이고 주는 척 하면서 맛만 보이고 길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최근 2, 3년 동안에 북한과 러시아나 블라디보스톡에서 낮은 한까지 상당한 그 잠수함 기술이나 이런 요원들이 왕래는 빈번했어요. 네. 이거 아니더라도 빈번했는데 네. 아마도 그냥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 정도까지는 했을지 모르지만 기술 이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ICBM은 이제 이미 발사가 됐고요. 예. 7차 핵실험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네. 이제 그 미국이 관심이 중동에 이쪽에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북한이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지금 소외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게 ICBM도 저는 그런 일환으로 보는데 북핵 해결 문제를 위해서 예. 미측한테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오바마 정권이 들었을 때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네. 또 그때도 제2차 핵실험을 했거든요. 네. 그런 관례에 비춰봤을 때 북한이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어제 박지원 의원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하고 여기 예. 이 자리에서요. 예. 그러니까 ICBM 발사는 결과적으로는 그 바이든 정부의 북핵 정책 또는 북핵 외교의 실패로 미국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트럼프한테 유리해질 거고 예. 김정은이는 트럼프가 되면은 말하자면 이 1대1 담판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는데 뭐 그 분석도 저는 뭐 틀린 분석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네. 미국의 선거 특성이 뭐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국민 지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선거인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바이든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또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 이거가 우리 안보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텐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참관단을 파견, 모니터링단 파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특사단이 온다 그러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군인이 가면 파병이다. 그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김병주 최고위원이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이 문제 보십니까? 폐쇄적 독재 국가도 모자라서 전쟁을 수출하는 나라에 대해서 참 어떤 비련함을 느낍니다, 사실. 근데 저는 즉각 철수를 먼저 네. 촉구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러시아에는 약 한 1,900명 정도, 이게 평소에 지난 8, 9월 달부터 뭐 500명, 1,000명, 네. 뭐 3,000명 이렇게 해서 해상과 육로로 지금 극동 4개 지역에서 아마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북한군들이요? 네, 네.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 군을 해외 파병할 때는 우리 60조 헌법 60조 2항에 보면은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그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참관단도 일종의 UN PKO 평화유지군이 아닌 이상은 네. 여야의 협의 내지는 동의를 좀 받아야 네. 파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 군사적 측면에서만 봤을 때, 네. 북한 군들이 거기서 어떤 전술과 어떤 전략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교범이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은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죠.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인이 아닌 국정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파견을 하는 것이 네. 옳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파병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일정 절차에 동의를 좀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은 군사작전은 어쨌든 은밀성, 비밀성이 생명인데 네. 왜 이렇게 자꾸 우리가 파병한다, 안 보낸다, 보낸다 이걸 동네방네 떠들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요. 네. 네.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입니다. 예, 현역 군인이 가는 것과 민간 전문가가 가는 거는 어쨌든 그 성격이 다르다를 수 그렇습니다. 있다. 예. 근데 어쨌든 군사적 측면에서는 그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걸 저걸 다 떼고. 네. 네. 그리고 사실 뭐 이거 무슨 국회 동의의 법률적 요건을 따지기 전에 이게 이제 국가적 안보 사안이니까 여야를 떠나서 대승적으로 이런 문제는 사전에 협의도 하고 또 협조도 구하고 양해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다루어지는 거가 정상적이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화살을 쏘더라도 화살은 앞으로 나가지만 반대로 뒤로 당겨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렇죠. 반대 힘이 있어야죠. 네. 그러면 여야를
넘어서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동의를 구해서 국가 안보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측면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원칙대로 하자면은 국회 동의를 받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치권 소식. 어제 하루 종일 민주당에서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과 관련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인의 입에서 정권이 흔들린다는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탄스럽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런 정상적인 사고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도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 당에서는 공천위원장과 뭐 여러 가지 공천을 많이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정당의 시스템의 견조 보면은 김영선 전 의원이 경기도 고양에서 출마하지 네, 지역구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을 지역구에 오랫동안 오셨지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재보궐선거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 한두 군데뿐이 없는 것인데 자기의 본래 지역이 있는 사람을 경남 창원 의창으로 보낸다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정무적 권위가 있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제가 전문적으로 해봐서 하는 사람에서 아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네. 그런 데서 이런저런 작동이 나오고 명태균 씨 입에서 최고의 권력자는 김건희 여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 보면은 정말 정당을 넘어서 저 자신도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을 할 때는 지역구가 경기도 고양시였는데 경기도 고양시였습니다. 2000년 선거 있죠. 네. 예. 그때 이제 고향인 창원으로 내려가서 진해에서 출마했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경남도지사 도전하느라고 하여튼 그 지역에 내려간 지는 좀 됩니다. 몇 년 되는데. 그렇습니까? 근데 예. 여기서 계속 시도를 했다던데요? 그 시도했다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내려갔으니까 지금 사선 의원 할 때까지는 고향에서 지역구 의원 한 건 맞습니다. 예. 하여튼 그 시점은 좀 그렇고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 안규백 의원 말씀하신 취지는 아니 그 지역에 경쟁력 있는 사람을 하는 게 정상적이다. 특히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재보궐선거의 공천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하여튼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이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다 이런 그렇습니다. 판단이시고 또 명태균 씨라는 일개 사인에 의해서 이렇게 정권이 흔들리고 정치권이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 자체가 좀 개탄스럽다. 처음 보는 일입니다. 네. 네. 그런 예는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 공천심사라는 것은 정당에서의 고도의 정무적 판단과 모든 총화가 직결된 겁니다. 이게요. 네. 후보의 적소적재의 후보를 배치해서 그 후보의 정당의 옷을 입혀서 출마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정무적 판단과 여러 가지 총화가 집결된 건데 그렇게 허술하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명태균 게이트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명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당 기구로 발족시킨다고 보도를 봤는데 네. 이 사안을 그 정도로 좀 크고 무거운 사안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녹취록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곡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고요. 네. 용산에서도 경선 전에는 통화를 했지만은 통화하고 만났지만은 경선 후에는 통화하고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어제 좀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취임 전날까지 통화를 하고 당에서 가지고 와서 본인이 당신이 지시를 내려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그 외에 밝혀지지 않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당에도 이런저런 전화가 쇄도하고 있고 네. 하나의 지금 검증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고 어제 당에서 발표한 것도 일종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것도 제보된 내용을
검증을 해서 이건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확인하고 공개했다 이렇게 설명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당에서. 예. 그러면 추가 내용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많다는 말씀이신데 예. 실제로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양은 제가 가름하기 힘들고요. 네. 굉장히 많다. 이렇게만 제가 이야기를 좀 확인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추가 공개 시점은 어느 정도? 타과공개 될까요? 시점은 이제 네, 타이밍을 검증과 타이밍을 보고서 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네. 지금 내일 당장 장애 집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예, 하죠. 예. 예, 이런 그 당에서의 저 제보 확인, 예. 그다음에 추가 공개, 예. 그리고 장애 집회, 그리고 국회에서의 특검 그 추진 이런 것들이 다 이 그 국회 맞물려서, 안팎으로 네. 맞물려서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네. 이 공격으로 지금 화력이 집중되고 있는 양상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거라고 보통 봅니다만은 예, 예. 의원님 그 탄핵 문제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역사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갑심점을 일으킨 대원군의 그를 보면은 3일 천하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김옥균. 예. 김옥균의. 예. 근데 그 3일 천하로 끝난 것은 개화파가 훈구파한테 밀린 것은 그 나라를 개화를 시켜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인데 그래도 네. 불구하고 실패한 것은 국민들한테 홍보하지 못했고 조직하지 못했고 일본군 100명으로 청군 네. 뭐 저 청나라 군대 1,500명인가 몇 명인가 네, 이렇게 그 당시 수천 중과부적으로 명이었습니다. 예, 예. 중과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실패하지 많지 않아서 실패를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보다 좀 국민 홍보도 많이 하고 조직도 많이 해서 국민적 열기가 또 국민이 어떻게 판단한가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도 당무에 개입을 했다, 공모했다 해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같은 녹취록은 대통령 스스로가 자백을 한 겁니다. 이게 빼도 박지도 못한 게 있습니까? 본인이 음성으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건데 더 네. 법리적으로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취임 전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탄핵 요건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핵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거는 의원님 말씀에서도 아직은- 확인이 되는데 예. 그러나 국민적 지지가 없이 당이 먼저 앞서서 탄핵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네. 이제 이게 결정적 스모컨 건이 나왔기 때문에 상황은 또 다른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기점이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국민적 동의와 언론의 상황 네. 또 여러 가지 그 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의 모습 네. 이런 것들을 아마 총체적으로 아마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그새 많이 흘러서 이 질문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저 의원님 이제 오선 의원이시고 당 대표 총괄 특보단장 맡고 계신데 예. 이 특보단이 그 보니까 의외로 조직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한 수십 명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돼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엄중한 시기에 특보단장을 맡았습니다마는 대내적으로는 당의 여러 가지 세력들을 아우르면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사회 각층의 여러 가지 인사들과 접촉을 하면서 당의 외연을 좀 확장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구성은 약 28명 했는데요. 네. 정무단장에는 안호영 의원, 네. 그다음에 언론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전 대변인, 네. 그다음에 경제단장에는 유동수 의원 네. 이렇게 본인의 달란트를 살려서 당의 공식 기구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저희 특보단은 일동대 뭐라고 할까요? 별동대라고 할까요? 예. 뭐 게릴라전이라고 할까요? 뭐 네. 이런 역할을
하면서 당 대표한테 보고도 하면서 당의 아젠다 세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역동적으로 좀 움직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이 단장을 맡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면면을 보면서 지난번에 왜 섀도우 캐비넷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네. 네, 이거 섀도우 캐비넷 준비인가 하는 생각이 그것은 들었어요. 아니고요. 예. 그냥 우리는 군인도 훈련이 열심히 강군이 될 수 있듯이 그렇죠. 예. 미래를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은 집권을 목표로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을 목표로 하면 윤석열 정부 같은 탄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권을 수단으로 해서 보다 더 나은 사회 구성과 자아 실현이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서 이런 조직이 예.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한다는 얘기죠. 예. 오늘 안규백 의원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네. 예. 예.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예.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기후캐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정주희입니다. 올해 8월에 미국의 기후운동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마다 네가 그렇게 애써봤자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댓글이 종종 달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본 미국은 음수대가 곳곳에 보급화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텀블러 문화가 굉장히 일상적이었고요. 또 주마다 다르겠지만 콜로라도주 볼도시의 경우에는 빗물바지 배수로에 물고기 모양의 심볼과 함께 바다의 시작이다 이런 메시지가 붙어 있어서 쓰레기가 하천으로 들어가는 걸 막고 있더라고요. 이런 환경 정책이 생각보다 잘 돼 있다 이런 것을 좀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평소 쓰레기를 줍는 습관을 가지고 있대요. 그는 쓰레기를 다른 사람이 무심코 버린 운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고 그게 진짜 행운으로 돌아온다면 온 세상이 깨끗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매달 한 번씩 운주킹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도처에 널려있는 행운을 한번 주워보면 어떨까요? 언제나 작은 실천이 쌓이면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타이완을 지나는 태풍 콩레이가 세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앞으로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겠지만 우리나라 쪽으로 많은 수증기를 보내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비의 양도 매우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 최대 150에서 3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남해안에도 최대 100mm 이상, 그밖에 남부지방에도 10에서 80mm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강원 동해안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충청 남부 지역에도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밖에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하늘빛만 흐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3.1도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16도 등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3.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자꾸 왜 해야 되는 날. 정치와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김준일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바로 왜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그 녹취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준일 평론가? 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많은 녹취가 나와서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게다가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언론이 뭐 취재를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게 조각이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딱 한 점 활용 정점이 됐다라고 보는데 제가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하면은 이제 언론 보도들이 나왔던 녹취록을 순서대로 제가 재구성을 해볼게요. 5월 2일 날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라고 강혜경 씨한테 통화한 이거 녹취가 나왔어요. 그리고 입 조심해야 된다. 알면 난리 난다. 뒤집어진다. 이게 2022년 5월 2일이고 그런 다음에 5월 9일에 어제 공개된 거 대통령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그래서 뭐 김영선이 열심히 뛰었으니까 경선 때부터 근데 당에서 말이 많네 그러니까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최초로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던 게 아침에 내가 다 보류시켰다 고생한 정도가 아니에요 윤한홍이 대통령 이름 팔아서 권성동의 공관위에 압박을 넣어가지고 근데 윤상현이 끝났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강혜경 씨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뭐 요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혜경 씨가 김영선 의원한테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5월 9일 날 하니까 아니 무슨 축하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직 모른다고 해야지라고 하면서 명태균이 입단속해라는 것까지 이제 나오고 그런 다음에 5월 23일 통화 녹취에서 김영선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명태균이 덕을 봤잖아. 그래서 내가 명태균이 덕을 봐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뭐냐. 소위 말하는 세비 반띵. 그래서 이 세비의 절반은 이제 명태균 씨한테 준 건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 비용 윤석열 후보 대선 경선 때 있었던 그리고 본선 때 있었던 81차례 미래한국 연구소에서 했었던 3억 7,500만 원의 대가로 지금 보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천 대가로 그러니까 어떤 뭐 이런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을 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퍼즐이 맞춰졌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가 맞춰본 퍼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자, 서정은 변호사. 저는 한마디로 이제 그 악마의 편집이라 봐요. 악마의 퍼즐을 맞추는 악마의 편집인 게요. 제가 악마입니까? 아니 이게요. 딱 그 몇십 10초, 뭐 1, 20초 딱 이게 짜집게 한 거죠. 그 명태균 씨도 말했지만 다른 전체를 보면 공천은 당에서 다 알아서 한다. 이 말이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공천은 다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악마 편집 하나 이야기하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요게 그 노무현 대통령 판결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판결하고 비교해보면 답이 나와요. 노무현 대통령 판결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검찰청에 전화를 해요. 검사가 대화에서 넣었잖아요. 근데 그 판례를 읽어보면 대통령 당선자는 공무원이 아니다. 그래서 직무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 사유가 아예 안 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탄핵 사유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판결을 보면요. 법에 그거는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이 여론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획 및 실행이라고 전체적으로 침박 리스트가 나와요. 따라서 단순하게 공천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있죠. 이런 거는 이게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두 개 판결을 정확하게 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반론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악마라고 지금 불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전 국민을 지금 악마와 뭐 붉은 악마도 아니고 전 국민을 이렇게 악마로 만드시는 게 맞는지 이게
그러니까 다 나왔잖아요. 뭐 이게 악마의 편집입니까? 왜 대통령이 왜 당선자 뭐 신분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당에서 자기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했고 그게 실제 실행이 됐고 그 이후에 앞뒤에 그 맥락들을 다 봐야 되는 거. 요것만 딱 나왔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약간 그러지만은 그 뒤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불법적인 정치 자금들 이런 것들이 오고 가고 있고 그게 대가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다 사실상 밝혀진 건데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당선자에 대한 이 논쟁은 사실은 조금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선거법 제9조에 보면은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당선자가 공무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있는데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가 선거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당선인 정도면은 왜냐하면 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당선자의 신분이 명기돼 있고 그리고 월급은 받지 않지만 활동을 받고 그리고 국무위원들 다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 측의 주장인데 5월 9일 날 이게 이제 말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공천이 된 거는 5월 10일이에요. 지방선거 보궐선거 공천이 된 거는. 근데 이거는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언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행위가 미친 영향을 봤을 때는 이거는 대통령이 된 다음이다라고 이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네, 법리적인 문제까지 지금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예. 일단 이제 탄핵은 노무현 대통령 판결문이 명확하게 탄핵이라는 게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죠. 그런데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당선자가. 그러니까 그건 탄핵은 아예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선거법에 자꾸 그 정치 개입을 무조건 공천에 대해서 의견 표명만 해도 개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법을 좀 보시라니까. 예를 들어 역대 대통령 중에 공천할 때 최종 보고도 받고 또 자기 의견 표명도 합니다. 누구 좀 해주라 마라.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하거나 조직적으로 기획 실행한 거 이게 불법이에요. 따라서 법조문을 좀 봐야지.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1호 당원이에요. 누구나 당원은 공천에 의견 표명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이 개입 안 했다고 했지만 설령 김영선이 좀 해줘. 저는 이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법은 제가 법조인을 더 잘합니다. 아니 이거 짧게 반론을 해야 돼요. 예. 아니 길게 하셔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탄핵의 T자도 얘기를 안 했는데 먼저 탄핵이 대상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탄핵 지금 국민의힘 어제 법사위 위원들도 모여가지고 지금 뭐 법리적 유권 해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지금 탄핵 걱정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탄핵 발의를 더 많이 해요. 대통령 탄핵만은 막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탄핵에 준할 정도로 뭐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모르는 건 또 국민의 감정과 이제 상황,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그렇게들 인식을 하시는가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어느 정도 맞아요. 저는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어느 정도 맞는데 그거의 관례를 깨버린 게 검사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당 총재까지 대통령이 겸임을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당정 분리하고 노무현 정부 때 그게 확립이 됐잖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정치적 행위로서 대통령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그때 2016년에 공천 개입했다고 그러니까 선거 여론조사 청와대에서 돌려보고 현기환 정무수석한테 보고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때 기소를 해가지고 징역 2년 받아낸 게 공직선거법 그게 검사 윤석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어쨌든 법례로 판례가 됐어요 이미. 그러면은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 윤석열의 목을 조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 윤석열이 했던 대로 똑같은 게 적용을 해가지고 수사해 보면 됩니다. 제가 뭐 이게 탄핵 사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수사를 여기에 왔는데 안 할 수가 있나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 말하기에 박근혜 대통령 공소장하고 판결문을 다 보셨어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 몇 호 위반이 있잖아요. 거기에 3호 보면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지금 대통령이 그런 거 한 거 아니잖아요. 또는 대통령이 선거를 총기획하면서 실행을 했다. 이렇게 법에 딱 구체적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김영선이 좀 해줘. 그렇다 친들. 이게 불법이 아닌 건 명확한데 제 말은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됐다. 이것만 생각하지 구체적인 판결문이나 공장을 좀 읽어보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자, 네, 잠깐만요.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아니 탄핵의 티어자도 얘기 안 했는데 왜 탄핵 얘기를 자꾸 보수 쪽에서 하냐. 오히려 보수가 탄핵 발의를 더 하는 것 같다. 그런 취지의 말씀하셨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거 티거짜는 안 했지만 그 이재명 대표가 끌어내리 된다 도중에 그럼 탄핵 말고 뭐 있습니까? 그 옛날에 강화도 보궐선거 지원 가서 예. 끌어내리 된다고 두 번이나 했잖아요 도중에요. 그다음에 야권 쪽에 조국 혁신당 아예 탄핵 공개적으로 선언문까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도 개별 자리에서는 탄핵 뉘앙스로 탄핵 그 추진위원회 10몇 명 이름도 들어가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당이 공식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탄핵 언급한 분이 많아요. 그 김준일 평론가는 탄핵 얘기를 안 했다. 예. 티거짜가 아니더라도 끌어내리면 쌍기업도 거의 탄핵입니다. 아니 뭐 하야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예, 뭐. 알겠습니다. 예. 자, 그건 그렇고요. 뭐 이제 내일 집회가 상당히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내일 집회는 그 시민단체 그 집회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집회입니다. 물론 뭐 시민단체들도 많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의 집회라고 하는 점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어요. 동시에 추가 공개 얘기도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료가 얼마나 더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앞으로 그 11월이 굉장히 뭐 10월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좀 경랑으로 빠져들 것 같은 느낌도 좀 주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어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거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을 하고 네. 국정농단 규탄 집회 이제 이 주말에 열리는 내일 이제 모레 이렇게 열리는 내일 열리죠. 이제 토요일 날 송대문 광장 앞에서 이제 모이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가 열렸었어요. 시민단체든 뭐가 됐든 이제 그분들이 계속 나왔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계속 이어졌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고 더 이상 어느 정도 규모는 됐지만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내일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제 이제 용산의 뭐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뭐 이런 것들이 황당하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은 그래서 최악은 그거 윤석열 목소리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나올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인정을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인 거는 뭐 성대모사한 거는 아니라고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거는 공천은 당대표가 하는 거다라고 해명을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천을 당대표가 하는 건데 그거를 대통령이 지금 개입을 했으니까 문제인데 이거를 해명이라고 지금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해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는 어쨌든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봐도 말씀하셨다시피 탄핵의 T자도 꺼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거는 시민의 분노로 이렇게 조금 이끌어가겠다 이런 게 좀 명백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비상 상황이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선고돼 가지고 이제 뭐 피선거권도 박탈되고 배지도 달아나고 이재명 대표는 비상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국민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 김영선을 좀 도와줬단 말든 이게 국민한테 무슨 비상입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는 공천에 개입 안 했습니까? 똑같습니다. 공천은 공관위원장이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임종석 컷오프에 관여한 흔적이 노태해서 전 국민이 비상 상황입니까? 왜 이재명이 불법으로 간섭하느냐? 이거 김영선 의원이 그때 여론 1위였고요. 압도적 1위였어요. 그 대통령이 관여 안 해도 이게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하고도 친하기 때문에 저절로 후보가 되는 상황인데 그걸 뭐 대통령이 한 번 더 덕담으로 김영선이 좀 도와줘 고생했으니 이게 국민한테 무슨 비상 상황이냐고. 이재명 대표 사법 방탄 이게 비상이지. 뭐 국민들은 여기에 뭐 평온합니다. 사법 방탄 문제 15일, 25일 이렇게 지금 두 개의 1심 재판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 지금 그 전에 그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내일 장애 집회는 내일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잖아요. 뭐 겨울 외투까지 준비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갈 것 같고 또 그런가 하면 한동훈 대표하고 2차 대표회담하자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왜 받는다고 하고서 왜 날짜를 안 주냐 이러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한동훈 대표 측에 예. 그런가 하면 또 윤여준 전 장관을 만난다 김정인 전 위원장을 만난다 하는 식으로 또 광폭 행보를 또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뭐 전혀 별개의 이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법 리스크 방탄과 연계지어서 해석하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서정욱 변호사부터 좀 토론 시작해 그렇죠. 주실까요? 이거는 제가 봐도 이게 그 민주당의 의도는 명확한 겁니다. 뭐 시점이요. 요게 제가 알기로 한 달 전쯤에 입수가 됐을 겁니다. 뭐냐면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대통령 통화했다 이걸 틀어주면 밑에 사람이 이걸 몰래 녹음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그 증거 능력이 위법하냐 안 했냐도 다툼이 있고요. 어제 공개된 게 한 달 전에 민주당이 입수한 거라고요? 예, 저는 이게 다 알고 있었고요. 네. 이게 논다. 그다음에 그 검찰청의 창원지검의 수사에도 이게 나옵니다. 대통령 음성이 수사 강력히 수사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전 타이밍을 절묘하게 장애 집회 2, 3일 전에 딱 맞춰가지고 이제 장애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14일 날 김혜경사 선고할 때 김건희사 특검법을 이게 그때 표결하는 거예요. 모든 일정을 본인들 재판에 딱딱 맞춰서 국민의 관심을 좀 돌리거나 희석하는. 그것도 그렇게 맞춘 겁니까? 안 그래도 14일 날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선고가 예고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제 말은 모든 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 방탄하고 일정을 딱딱 맞춰서 공개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음모론 잘 들었고요. 뭐 이제 합리적 추론이라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하실 텐데 이게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가 지금 제공을 했다라고 지금 어제 단독 보도로 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증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래서 몰래 녹취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이제 블랙박스에 음성이 또 녹음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차량 소리처럼 바람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 대통령 목소리. 그러니까 이게 블랙박스에 녹음된 게 제공됐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라는 얘기는 저는 못 들었는데 그거는 뭐 서적 변호사님이 워낙 정보력이 뛰어나시니까 뭐 믿어드린다고 하고 지금 민주당 뭐 저도 한 달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설명한 걸로 봐서는 그저께 받아서 어저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맞습니다. 시간은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1, 2주일지 한 달일지는 저는 그렇죠.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맞고 지금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니까 한 50여 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목소리가 들어간 거는 2개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정황 증거를 얘기하는 거는 50여 개가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순차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 11월 14일에 이를테면 표결하는 거 김건희 특검법 표결하는 거는 저는 의식했다고 봐요. 그건 뭐 10월 이거를 뭐 아니라고 부인하기에는 너무 날짜가 공교롭긴 하죠. 시인하니까는 재미가 없네. 아니요. 그러니까 뭐 인정할 건 인정. 무조건 우기면 안 되니까. 아니 뭐 제가 무조건 뭐 이재명 대표 편드는 것도 아니고 인정했다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맞다라고 의식했다라고 보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지금 그거보다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안보 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 쪽으로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이거 국면 전환용으로 국지전까지 일으킬 수 있겠다.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에 지금 포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살상 무기. 김정은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는 유도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주장하기로는 연평도에서 시작해가지고 평양으로 날라왔다라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죠. 우리 군은 부인하고 있고. 백령도. 백령도. 북한의 주장은 백령도에서. 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한 번 더 오면은 원전 폭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북한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됐든 우리 군이 날리든 뭐가 됐든 우발적으로 거기에 날아가면은 백령도에 포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은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왜냐면 우크라이나에 지금 살상무기 지원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헷갈리시는 청취자분들이 있는데 지금 북한군이 가 있는 데가 러시아 본토예요. 쿠르스크. 이게 왜 우크라이나가 치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러시아 본토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포탄이 예전에 지원한 거는 말고 지금 새로 지원하는 거는 사실상 러시아 본토에 러시아를 타격하는 데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이 우리를 공격하는 걸로 인식이 됐으니까 가혹하게 대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경고를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한반도 안보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공개 시점을 당겨야 되겠다. 지금 이런 정무적인 판단들이 지금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오히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걱정하는 건 이른바 신북풍. 그걸로 국면 전환할까 봐 걱정하고 국면 전환을 위해서 신북풍 하다 보면 진짜로 국지전 같은 안보 위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걸 걱정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시죠? 예. 지금 이제 북풍 공작이 아니고 진짜 안보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북한이요 러시아에 파병하는 거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그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 ICBM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첨단 정찰 위성이라든지 북한이 무기를 받는 대가로 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우리한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 경험이 중요합니다. 우리 베트남 파병할 때 북한에도 비상이었어요. 심리전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심리전 좀 하자고 황교안 의원이 말하니까 계속 공작이라고 뭐 제명이 된다는데 저는 충분히 이걸 공작이 아니고 진짜 심각하고 현존하는 이런 위협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얘기는 이쯤 하고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요. 그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 그리고 이 원로 중진 의원 박지원 의원 등으로부터 응원받고 있는 이 여당 대표 이게 이제 여당 대표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예, 그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예, 먼저 시작하실까요? 응원 끝났습니다 이미. 응원 끝났어요? 예, 그 국면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무적으로 그분들이 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립각도 세우고 3대 요구도 해가지고 어쨌든 뭐 김건희 여사 문제도 해결하고 여권 쇄신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원을 했는데 지금은 야당의 기류는 뭐냐면은 일관되잖아요. 아니 특감 말고 특검해라. 지금 이미 다 그 메시지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응원 끝났다 이미. 응원 끝났어. 이제 응원 다시 안 해요? 응원 모르죠. 뭐 어떤 분이 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지금 국면은 그러니까 최근 요거 터지기 전, 요 윤석열 대통령 음성 공개되기 전까지 기류를 보면은 아니 왜 엉뚱하게 지금 특별감찰관 하면은 그게 해결이 되냐? 우리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류가 역력했기 때문에 이미 응원은 끝났고요. 네. 이미 국면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특별감찰관 이거 뭐 임명한다고 지금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미 이제 국민들도 그거는 이제 원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죠. 어제 그래서 이거와 이 음성 녹취와 관련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일단은 용산의 해명을 지켜보겠다라는 거고 일부에서는 지금 친한계에서는 당무감사해야 된다 이거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고민이 저는 깊어질 것 같은데 결국은 이거는 수사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그게 검찰 수사가 지금 미적미적되고 있는 게 지금 명태균 씨 부친 묘소에다가 자기 증거 자료 놨는데 그거 불살르러 가겠다 뭐 이런 얘기 어제 하고 잠적해 버렸어요 지금. 제가 맨날 다른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빨리 구속해야 된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는데 왜 검찰은 미적되느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결국 그 사달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달이 지금 난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결국은 이거는 특검을 가야 된다. 이런 거를 아마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실 테고 한동훈 대표도 이제 선택 기로에 섰다. 특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특감이 아니라 특검에 대한 입장을 이제 결정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취지죠. 그렇죠. 예. 뭐 저는 야구가 요즘 인기인데요. 네. 야구로 치면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선발 투수 넣어가지고 이게 그 엄청나게 안타나 맞아가지고 이제 그 강판됐단 말이에요. 야구에. 네. 그때 총선에 엄청난 참패가 강판 나가 책임져 물러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게임에 또 넣으면 안 돼요. 투수가 한 게임에 두 번 넣을 수는 없잖아요. 5회 강판 됐는데 6회 마시고 7회 또 구원투수로 나와. 그 불법입니다. 다음 경기에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불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한 게임에 두 번 넣은 거예요. 자기가 총선 완전히 말아먹은 거죠. 속된 말로. 그렇잖아요. 책임이 제일 크죠. 그런데 책임지고 물러나서 바로 다시 전단지에 또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총구를 이조 심판이나 이재명 쪽에 안 겨누고 이재명 대표 쪽에는 구명줄을 주고 그다음에 이거 총구를 대통령실로 향해 버렸잖아요. 이러면서 이게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정통 보수 우파 세력으로부터 한동훈 대표가 사퇴 압박이나 지금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어요. 수요일마다 여의도에 사퇴해라. 저는 조기에 등판해가지고 오히려 그 대통령 후보로서 치명상을 입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한동훈 대표하고 빨리 만나자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더불어민주당에 압박하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이 윤석열 대통령 녹취 나오기 전과 후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건 전 단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윤여준 장관 만나고 이런 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외연 확장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저도 당 관계자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윤여준 장관 만난다고 외연 확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그분이 지지를 해야지 외연이 확정이 되는 거죠. 나는 이번 지금 이 국면에서 이재명이다. 차기 대선은 이재명을 찍겠다. 그런 게 우상호 의원이 또 어제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나와가지고 저도 그게 맞다고 보고 어쨌든 마음이 좀 급하다. 그리고 수권 정당의 어떤 당 대표로서 굉장히 좀 지금 많은 의석도 가지고 있는데 당 지지율이나 본인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으니 그런 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만나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하도 두드려 맞으니까 당내에서 이렇게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들이 한동훈 공격하고 막 이러니까 좀 기 좀 살려주자. 여당 당내에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니 야당 대표인 나라도 좀 기를 살려주자. 이렇게 하고 한동훈과 또 리더 같이 민생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민생도 챙기는 당대표다.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좀 가져가려는 거 한 것 같은데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조차도 왜냐하면 이제 판이 바뀌었잖아요. 사실 어제 이걸로 이제 이재명 대표도 뭐 다 하겠지만은 이제 장외로도 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압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상황이 바뀐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그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걸로 판이 바뀌었다고 지금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판이 바뀌었다고 하면 아까 탄핵의 티귿자도 얘기 안 했다고는 하셨지만 탄핵판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뭐 탄핵가 제가 계속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탄핵을 소추하고 이거가 결정되는 거가 다 과정이 있잖아요. 200명, 300명 중에 200명이 찬성해야 되고 근데 2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민심 그리고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여당 의원들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헌재에서 인용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탄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예요. 탄핵 트라우마도 있고 탄핵해서 변한 게 없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존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탄핵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뭐 민주당이 유도를 하네. 민주당이 유도한다고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분노를 하고 대통령이나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제나 뭐 명태균 이런 거는 정치고요. 이재명 대표 재판은 법치입니다. 이게 정치는요. 말싸움하다 끝나요. 서로 왈가왈부 이게 뭐 답이 있나요? 서로 공방하다가 말싸움하다 끝나는데 법치는요. 선고하면 바로 법에서 딱 게임 끝나버립니다. 100만 원 넣으면 뭐 당선 무효에 434도 토해내야 되고요. 민주당이요. 위정교사는 권고 이상만 넣으면 끝나버립니다. 이거는 확실한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개의 영역이 다른데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문제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다. 이재명 대표는 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저는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승률이 아주 좋은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서정욱 변호사. 계속 검증 안 해봤어 제가. 계속 사건 변호하고 계시니까 그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 우선 11월에 있을 두 개의 1심 판결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객관적 위해서요. 주로 민주당 패널로 놓은 변호사들 있죠. 네. 이분들하고 이게 사석에서 많이 대화를 합니다. 민주당 변호사 패널들도 무죄가 논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10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우리 서적 변호사님이 뭐 변호사 승률을 모르겠고 요즘 공직기강 변호사라고 대통령실의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저는 법조인으로서 어느 정도 신뢰는 있어요. 칭찬드립니다. 서정 변호사. 선고하면 저도 뭐 정치평론가나 실력 인정합니다. 진짜 서정 변호사 사건 승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치와이 오늘 서정 변호사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정치 Y에 이어서 사건 Y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스토리텔러 손정혜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네, 오늘 어떤 사건인가요? 네, 바로 최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피고인 김래아 사건입니다. 잔혹한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기도 했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데이트 폭력이 살인 사건이라는 강력 범죄로 나아갔던 사건이고, 특히 그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공격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잔혹성이 굉장히 지대했던 사건입니다. 그 전 여자친구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이제 살인한 거죠. 살해하고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어느 정도 다쳤습니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지난 3월 달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3월 25일 오전 9시 40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이 가해자인 김래아의 어떤 폭력성이라든가 집착증을 알기 때문에 이런 폭력을 당하다가 어머니가 어느 날 그 딸의 팔에 있는 멍든 어떤 피해를 보고 아 이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던 중에 데이트 폭력을 당했고 또 성관계 관련한 거를 유포한다라고 협박도 당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걸 알고 어머니가 손잡고 물건을 가져오고 특히 가해자에게 이런 걸로 협박하면 안 된다라는 합의서를 받기 위해서 오전경에 이제 피고인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 방문했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를 도망가지 못하게 방 쪽으로 몰고 본인이 현관 쪽에서 있다가 흉기로 이제 공격했던 사안이었고요. 일단 피해자를 먼저 흉기로 공격을 했고 굉장히 잔혹한 방식으로 목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이제 흉기로 찌른 사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모친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김리아를 막으려고 했으나 오히려 모친도 이 18번, 16번 이제 흉기로 공격당한 사안이었고요. 네, 살인 미수죄가 적용됐었습니다. 어머니가 10주요? 중상을 입고 그 목숨을 건진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그런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2명의 피해자보다 1명의 피해로 그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속에서도 과감하게 살해를 이어갔다. 그 과정을 봤던 모친의 정신적 트라우마, 극심한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현장에서 한 명에게 이렇게 흉기로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모친은 피해자, 딸의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떻게든 구해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끝끝내 흉기를 계속적으로 휘둘렀기 때문에 냉혹한 범죄다라는 평가가 따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범인에 대해서 김래아 피고인이죠. 이 피고인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1심에서. 자, 머그샷이 공개된 첫 사건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머그샷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특정 범죄에 관련해서 신상정보 공개법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 신상정보 공개를 하면서 뭐 정유정이라든가 잔혹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신상이 공개될 때 주로 운전면허증, 뭐 주민등록증 사진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럼 몇십 년 전 사진이죠. 네, 식별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 모습과 과거 모습 또 증명사진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실제 사진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촬영한 사진이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됐고 실제 그 머그샷이 처음 이제 찍히고 공개된 사건이 이 김래아 사건인데요. 이 머그샷이라는 건 그야말로 이제 수사기관의 현재의 모습을 이제 촬영하는 사진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현재의 신상 공개를 그대로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공개할 수 있다라는 그 점에 머그샷이 이런 겁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 왜 이렇게 해서 번호들 표고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네, 전면 사진으로 보통 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 줄도 거져 있고 그 길이 같은 것들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네. 이 머그샷이 그대로 공개되면서 김래아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도 따랐었고 과거의 행적도 나왔었고 많은 사람들이 머그샷이 보고 이렇게 범죄자의 어떤 정보를 소극적으로 공개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 머그샷을 보고 이 사람 예전에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라고 하는 제보가 잇따랐다. 그렇습니다. 어떤 제보가 있었습니까? 뭐 과거에도 이렇게 여자친구에 대한 남자친구를 의심해서 협박을 하거나 해서 수사를 받았던 전력도 나오고 그리고 평소에 집착적이거나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라는 제보도 잇따랐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데이트 폭력이 강력범죄로 가는 데는 전조 증상들이 있거든요. 가스라이팅을 한다던가 예를 들면 협박이라든가 이런 전력이 있는데 실제 피해자 여자친구가 제보한 전 여자친구가 제보한 사건 중에는 나도 맞았다. 나도 협박을 당했다가 있었거든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성관계가 김래아의 전 여자친구. 네, 다른 남자를 만난다라는 의심 끝에 뭐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유포한다라고 협박을 하고 폭행을 하고 물건을 이제 손괴시켜서 실제 수사 입건돼서 조사받은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제 아주 유사한 행태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때 처벌이 잘 됐으면 이런 처참한 그 살인 사건까지는 안 갈 수도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초기 범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굉장히 선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관계 그 차량문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부분은 그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났고요. 불송치 아예 재판도 안 됐어요? 처벌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해서만 기소유예 처분. 그러니까 굉장히 경미한 처분을 받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사건에 있어서 법의 엄중함을 알기보단 이거는 선처될 수 있고 피해자한테 합의 받아내면 내가 제대로 된 처벌을 안 받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준법의식이 미약해지는 계기가 오히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이게 데이트 폭력 과정에서의 어떤 집착적인 성향이라든가 가스라이팅 성향은 재범 무효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한테 수강 명령이나 치료 명령을 통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 그러니까 사회마다 다 문화나 이게 인식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 경우에 이렇게 그 사귀다가 폭력이 발생하면 뭐 사귀다가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그 분위기나 문화가 그 전에 좀 있었잖아요. 이걸 개인과 개인의 그냥 연인 간의 다툼으로 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김래아도 경우 이제 법원에서 정신과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의견의 내용은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나 이런 관계에 대한 집착적인 성향이 있고 이 관계가 단절되거나 끊어졌을 때는 공격적인 성향이 굉장히 발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료하고 상담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기질적인 어떤 문제로도 이런 공격성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예방적인 조치로 이 사람이 이런 스토킹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심리적 평가가 다르면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보호 관찰을 할 수 있고 관련된 심리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점에 대한 우리가 조금 면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단순히 피해를 받은 뭐 여자친구가 용서를 해줬으니 우리도 수사 기관에서 스탑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재발 방지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 초기 사건보다 지금의 어떤 실무나 수사 관행은 조금 더 강화돼서 이런
여자친구나 이렇게 가정폭력 이렇게 집착적인 어떤 범죄를 하는 경우는 요즘엔 조금 더 엄격하게 보고 쉽게 불송치나 무혐의로 나가진 않거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은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이제 큰 지진 오기 전에 그 전조 그 예진이 오듯이 대개 이런 흉악 범죄나 이런 범죄의 경우에도 작은 그런 그 전조들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제대로 조치를 하면 큰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김래아 사건도 조금 아쉬웠던 것이 전 여자친구들한테 그랬고 또 이번 피해자한테도 그랬습니다. 휴대전화를 수시로 감시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 못 만나게 하고 이 남자 관계를 이제 합리적 의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으로 의심하면서 너랑 나랑 이별하게 되면 뭐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뭐 인형의 배를 가르면서 너도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서 피해자도 위기의식과 위협감을 굉장히 느꼈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상의를 했고 그래서 한 친구는 그런데 이런 걸로 이제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처벌받고 이별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니까 소형 녹음기를 사주려고까지 했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건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신변보호 요청이라든가 이런 가스라이팅 협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어땠을까. 친구가 증거가 있어야 돼라고 그 조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경찰에 이런 상황으로 가면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고 또 아니 뭐 그냥 좀 잘 대화해 보세요라고 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그 경찰이 대하는 경우들이 그동안 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 못하면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한테 해줄 게 없습니다라고 할 여지도 있는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거에 스토킹 이후에 이제 보복 범죄가 많았잖아요. 이 사건도 그러면 여자친구에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협박하고 이별하면 해치겠다라고 실제로 살인의 어떤 의사를 표출한 사건이니까 수사기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사건이 많고요. 피해자들 지금도 혹시 방송을 받고 이렇게 스토킹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수사기관이나 여러 가지 공권력에 요청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도 결국은 어머니한테 뒤늦게 알려져서 어머니가 스스로 딸을 보호하고자 했으나 어머니가 보호하기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극악한 범죄적인 어떤 그 폭력성이 엄청났던 거죠. 어머니가 그 이 김래아한테 갈 게 아니라 경찰서에 갔었으면 양상이 좀 달라졌을 수 있어요. 경찰을 대동하고 갔으면 그 피해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뒤늦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김래아 이 사람이 뭐 최후 진술에서 강아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이게 정말 무슨 얘기예요? 황당한 이야기인데 재판부도 굉장히 황당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던 중에 뭐 어머니, 동생, 땡땡땡에게 미안합니다라고 했는데 땡땡땡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강아지한테 미안하다라고 강아지 이름을 법정에서 얘기했구나.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본인이 동물에게도 미안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흉기를 소지해서 사람 두 명에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성정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었고 특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면회를 온 자기의 어머니에게 뭐 10년만 살면 나갈 수 있으니까 행복하게 살자 뭐 이런 발언도 했다라고 이제 검찰이 양형 자료로 제출했는데 즉 피해자의 고통에는 전혀 그 공감하지 못하고 본인의 문제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본인 기준으로는 강아지를 못 챙겨주니까 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면 김래아 이 사람은 자기가 뭐 한 10년 살고 나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무기징역이 나왔으니까 선고가 그러면 항소했겠네요. 당연히 항소를 했고요. 1심 과정에서도 우발적인 범행이고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감경해 줘야 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 심신미약이라는 건 오전 9시경에 소주를 먹고 두통약을 먹고 평소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미약했다라고 감경 주장을 했던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모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심신미약 상태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볼 수 없고 특히 이제 변론 과정에서 이 피해자 때문에 내가 공격성이 더 강해진 거요라고 피해자 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처의 요소가 없다라고 했지만 김래아 측에서는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항소에서 다퉈
다투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1심이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출근길 상황인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행주에서 반포대교까지 1시간가량 정체되는데 이 사이 마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반대 일산 쪽은 청담대교 부근과 한남에서 한강대교 또 성산대교를 중심으로 짧은 정체 남아있고요.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 방화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 서 있으니까요. 차선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전으로는 정체 올림픽대교에서 성수, 한남에서 노량진 수자시장 쪽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잠실 쪽은 행주에서 성산대교 구간 더디다가 여의 하류 부근 4차로에서 작업 시작됐습니다. 반포대교까지도 길게 막혀 있습니다. 한편 지금 남부권 곳곳으로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차로 잘 살피셔서 각별히 조심 우동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네, 뉴스 키워드입니다. 국민일보 김연아 기자 모시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네, 유엔산하 세계 기상기구 WMO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표현을 보면 이산화탄소가 인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속도로 대기 중에 축적돼서 향후 수년 동안 지구온난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와 같은 온실가스 측정치가 공개가 됐는데요. 특히 심각한 게 이 이산화탄소 농도였습니다. 사상 최고치 기록한 건데요.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를 연소를 할 때 발생이 되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이 배출량 자체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한 번 배출이 되면 대기 중에 수백 년을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후온난화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온실가스로 꼽힙니다. WMO가 처음에 연보를 발간했을 때가 2004년이었는데 2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11.4%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한 번 배출되면 계속 머물기 때문에 이걸 흡수하는 자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바다나 숲, 토양이 탄소를 그동안 흡수를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 순환고리도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2.6%를 줄이기로 했거든요. 이게 지구 온도가 평균 1.5도 아래로 오르게, 그러니까 1.5도를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2.6%가 아니라 적어도 43%는 감축을 해야 한다. 이렇게 WMO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다들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환경보를 위해서 그 식염료 업계는 이를테면 종이 빨대 이런 거 도입하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 바꾸고 있다 그러대요. 네, 점점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게 그 카프리선이라는 주스가 있습니다. 농심에서 생산을 하는데 빨대를 꽂아서 먹는 주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스 사각 종이 네, 맞습니다. 파우치 형태로 되어 있고 옆에 이제 종이 빨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심이 오늘부터 이 빨대 소재를 종이에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불편하다, 플라스틱 빨대로 계속 바꿔달라 요청을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빨대로 주스 포장재를 뚫어야 하는데 이 종이 빨대가 힘이 약해서 이걸 잘 뚫지 못한다. 그렇겠네요. 네, 이런 불편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종이 빨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눅눅해지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불편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 불만에서만 그치지 않고 실제 매출에도 연결이 됐는데요. 카프리선이 연간 한 900만 박스 정도가 팔리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13%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분기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16%나 감소한 상황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심각하게 대책을 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빨대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해외에도 카프리선이 팔리고 있는데
스위스에서도 이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빨대로 바꾸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사실 국내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을 해도 아직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환경부가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기로 했다가 소비자 혼란이 크다 이런 이유로 전면 철회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실 종이 빨대가 알고 보면 얇은 플라스틱 소재를 코팅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플라스틱 빨대보다는 빨리 분해가 되긴 하지만 강이나 바다 이런 곳에 버려졌을 때 오히려 독성 물질이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결국 종이라는 게 나무를 베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친환경적이지 않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라서요. 이 종이 빨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빨대를 아예 안 쓰면 안 되나? 네,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그러니까 방법이긴 하죠. 모든 일회용 뭐를 쓰지 말자 뭐 이런 주장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경상북도 김천입니다. 이 김천이 우리나라에서 과일이 제일 많이 나는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근데 과일이 아니라 이번에는 김밥으로 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김밥 축제. 네. 네. 김천의 김밥 축제 좀 전해주세요. 네, 이게 보통 지역에서 여는 축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산품이나 대표적인 먹거리 같은 거 내세우는 축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김천하고 김밥 얼핏 들으면 전혀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김밥이 주제가 된 이유가 독특한데요. 김천시가 축제를 기획하기 전에 어떤 걸 내세울지 젊은 세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김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김밥을 파는 프랜차이즈 김밥 천국을 언급한 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네. 젊은 세대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워낙 말을 줄여서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네, 김밥 천국 가자 이런 말 대신에 김천 가자 이런 말들 하거든요. 하하, 예. 그래서 김천시가 여기에 착안을 해서 김밥 축제를 기획을 했는데 네. 지난 26일하고 27일에 첫 축제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대박이었는데요. 김천의 뭐 유명 김밥집의 대표 메뉴 같은 것들도 선보였고 호두나 자두 같은 이런 김천의 특산물을 활용한 김밥도 선보였습니다. 네. 거기 과일이 진짜 좋거든요. 네, 그런 특산품 활용해서 김밥을 내보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요. 축제에 모인 관광객이 11만 명이나 됐습니다. 지역 축제로 굉장히 많은 규모고요. 예상보다 많이 모였겠네요. 네. 그러면 김밥 혹시 떨어져서 못 판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반나절 만에 준비한 김밥이 다 동나서 그 소비자들이 왔는데도 이제 김밥을 못 먹고 가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그럼 김밥 없는 김밥 축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사실 지금 김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색 축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미에서는 오늘부터 사흘간 구미 라면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로 3번째로 열리는데 이 국내 최대 라면 생산 공장인 이 농심 공장이 구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축제에서 그치지 않고 뭐 식품 산업하고 관광을 합쳐서 이런 관광 시너지 내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지자체들 지금 축제가 흥행하면 할수록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 때문에 이런 지자체 축제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예. 그 노키즈 존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좀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근데 최근에는 노 실버 존이 등장했습니다. 노 실버 존이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게 어쨌든 차별이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말라 이런 권고를 내놓고 있지만 이 노실버전 이건 뭐예요? 네, 고령자 이용을 금지한다 이런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헬스장이나 뭐 카페 이런 데서 이런 경고 문구가 등장을 하면서 네. 인권위원회가 권고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사례를 보면요, 지난 6월에 대구의 한 4성급 호텔이 만 76세 이상 노약자는 헬스클럽 등록과 이용을 금지한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고요. 아예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을 한다 뭐 이렇게 써붙인 카페까지 등장을 한 상태입니다. 네, 업체들이 이렇게 노실버존 내건 이유를 봤더니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뭐 이런 이유를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장 같은 곳들에서 부상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아예 이용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건데요. 또 뭐 어르신들이 자꾸 말을 건다거나 질문을 한다 이런 젊은 이용자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앉아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꺼려하거나 아니면 뭐 SNS 같은 곳에 입소문을 내기가 어려워서 업주들이 꺼린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확산이 되다 보니까 국가위원회가 스포츠 시설에 65세 이상 회원가입 제한은 차별이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을 낸 사람을 보면 5년째 서울 강남의 한 스포츠 클럽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1일권을 끊어서 다니다가
1년 회원권을 추가로 구매하려고 했더니 거절을 당한 겁니다. 65세가 넘어서 추가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이유였는데 그래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스포츠 시설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게 꼭 그 나이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이를 이유로 이렇게 가입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를 이유로 자꾸 제한을 하면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이 되고 또 상업시설들이 점점 더 노인을 배제하는 걸 정당화하는 분위기가 커질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그 정말 개념 없는 조치들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수능이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을 수험생들을 근데 겨냥해서 무슨 불법 판매한 식품들이 있습니까? 네, 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한국 소비자원하고 같이 해외 직구 식품을 조사를 했는데요. 뇌기능 개선, 치료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식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개 제품을 들여다봤더니 모든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광고 문구에는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이런 것들이 붙어 있었는데 모든 제품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 같은 게 들어있었던 겁니다. 네. 특히 전문의약품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에 두통이나 불면증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었고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 일종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성분 같은 경우에는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인지 기능이 심하게 나빠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서 이런 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나 성분이 포함됐는지 이런 걸 먼저 확인하라 이렇게 식약처가 권고를 했습니다. 네, 시험 때문에 상당히 긴장돼 있고 예민한 그런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또 나쁜 장사를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짧게 마지막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비정규직이 늘어난 결과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네, 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20대 고용률이 그 사상 최대 61.7%로 집계가 됐는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율로 보면 43.1%였는데 2003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 키워드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월 1일 11월의 첫째 날 11월 1일 금요일 전격지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이군요.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고성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